예, 원래 오늘 계획은 이제 보조지표를 조금 더 진행하면서 옵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해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옵션의 매도 쪽까지 연결해 나갈 생각이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계속 후반에 이어나가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월요일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4월 1일이 대단히 이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최초로 추세 붕괴의 신호가 일단 시장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 옵션 만기일에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것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일단 수급이 현재 꼬여 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시장에서 일단 선물 시장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물 옵션 시장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 주에 넘어가면 다음 주 목요일이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이 즉 4월 11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 이 방송이 지금 토요일에 진행되겠지만 모든 것은 같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면 오늘 처음으로 시장이 백오데이션 상태에 의미 있는 백오데이션 상태에 놓였습니다. 즉 우리가 선물과 코스피 200의 괴리가 일단 약 0.2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괴리가 일단 벌어졌고 두 번째 일단 선물이 분봉 기준으로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단순히 선물의 어떤 베이시스 차이가 왜 이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나타났다고 하는지를 지금 되새겨보면서 오늘의 증권사 시황지 하나를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것을 이번 주말에도 어떠한 식으로 이제 주말에 시황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선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 꼭지 넘겨두었던 선물 시장의 어떤 강세와 약세의 판단, 선물 시장의 어떤 진입과 나우세, 그러니까 진퇴의 어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이러한 방식들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선물 옵션에 대해서 지금 해나가는 것들 중에서 공교롭게 이번 만기일이 굉장히 4월 11일이 의미 있는 중요한 변곡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지금까지 강좌를 했으니까 이것이 비록 일주간의 인터벌을 두고 이번 토요일에 방송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관 투자자, 즉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의 선물 매수 약 5천 계약의 매수와 외인과 개인 투자자의 선물 매도도 요약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백오데이션이 장중 0.2포인트 종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데 0.2포인트 수준의 백오데이션으로 시장이 마무리되었다는 점. 네 번째, 이번에 시장의 차익거래 잔고가, 즉 프로그램 매물이 약 3,600억 정도가 일단 쏟아졌는데 그 중에 차익거래분이 약 2,000억, 비차익이 약 1,500억 수준이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물의 거래량이 감소했고 미결제약증도 감소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미결제약증은 아직 소폭입니다. 이러한 것으로서 오늘의 선물 시황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의미라는 것이 아마 주말까지 이 이상의 패턴에서 수치만 변동될 뿐이지 주말까지 큰 의미가 없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을 두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시장을 시청자 여러분이 시장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추가해서 이번에 옵션에 의한 합성 선물,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합성 선물에 의해 연계된 매물이 일단 보이는 것 같다. 즉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중요한 얘기가 또 시황지에 아마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삼성전자와 포철이 시장을 지지하고 그 외 대부분의 하락으로 시장이 갔는데, 이러한 삼성전자와 포항제철 심지어는 2~3% 내외 하락을 보인 블루칩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 하락을 다소간에 왜곡시켜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다시 되짚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바스켓 에러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스켓 에러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를, 도대체 지수에 따라서 종목을 사고 파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가 오르고 포항제철이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대수며, 다른 종목이 바스켓 내에서 오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블루칩이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기관 투자자들이 관리하는 것이 몇십 계좌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에러가 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프로그램 매매로 한꺼번에 200종목을 다 살 수 없으니까 나는 200종목 안에서 그 중에서 이 전체 코스피 200의 지수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20개를 선정을 해서 샀는데, 하필이면 내가 산 20개는 떨어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 30개를 샀는데, 하필이면 내가 산 30개는 떨어지고 나머지 170종목이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바스켓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스켓 에러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하시리라 믿고, 현재 삼성전자의 상승의 이유도 이러한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승은 비차익 거래에 힘입은 바가 상당히 큽니다. 즉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90 분필이 아니고 아주 새로운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아주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맹이라는 것이 더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기관과 투신이 선물을 매수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죠. 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매수, 즉 차익 거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는 것이었고, 이제 현재 잔고가 오늘 기준으로 약 1조가 남아 있는데, 현재 차익 거래 잔고는 자, 오늘 기준으로 아직 1조가 남았습니다. 1조가 남았는데 사상 최대죠. 그런데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샀던, 즉 우리가 팔았던 선물을 되사고, 기관과 투신 입장에서는 되사야 되니까 현재 기관의 매수라는 것은 일종의 환매수의 개념이 되겠죠. 환매수의 개념이 되고, 외인과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전략입니다. 즉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가 선물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의 선물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 메이저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인가요? 거기에서 MBN과 전화통화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개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세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다. 상당히 강력한 체결 강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의 방향이 시장의 방향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현재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1조 원이고, 이 중에는 지난 만기일에서 넘어온 것이 무려 약 50% 가까이가 이월된, 즉 롤오버된 물량입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그냥 매수 차익 거래를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매수 차익 거래의 베이시스는 어떠냐 하면 현재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던 현재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는 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이시스가 현재 코스피 200과 선물 지수 간의 이 괴리 베이시스가 크면 클수록 좁히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차익 거래라. 이까지는 아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모르면 이제 VOD 보기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선물 베이시스가 1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10억에서 투자해서 1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초기에 매수 차익 거래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자, 우리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었고 역베이시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하락할 때는 이렇게 선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현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베이시스죠. 여기서 베이시스가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물과 현물이 만납니다. 선물은 올라오기 시작하고 현물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면 선물의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시세에 세능하니까 시장 메이저들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고 시장 메이저들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베이시스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베이시스 0.1 또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는 정베이시스 0.2 콘텐고 0.3 콘텐고 0.4 뭐 콘텐고 1 이렇게 이제 넓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 차익 거래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0.2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10억 기준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100만 원을 벌 수 있죠. 200만 원을 벌 수 있죠. 베이시스 0.2에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왔다면 또 0.3에서 들어올 겁니다. 0.4에서 더 크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이 청산을 하려면 중간에 이것이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 틈을 주지 않고 베이시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넓어졌던 거죠. 넓어지니까 매수 차익 거래 잔고가 청산할 기회가 없이 계속 쌓입니다. 즉 이렇게 와서 현물이 따라와서 이렇게도 가지고 하면서 벌어졌으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청산됐다가 또 들어왔다가 청산됐다 했겠지만 지속적으로 서서히 벌려나왔기 때문에 청산에 기회가 없었고 또 지난번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롤오버를 시켜놓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베이시스가 우리가 뭐 1포인트, 2포인트 수준의 큰 폭 베이시스라면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3개월 뭐 이렇게 들고 가서 만기일 날 청산해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매수 차익 거래는 만기일까지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나는 거라 그랬으니까 무위험 거래니까. 그런데 이런 소폭 베이시스에서 일어나는 매수 차익 거래는 반드시 단기 청산을 전제로 합니다. 즉 우리가 소폭 베이시스에서 유입된 차익 거래는 이것은 단기 청산을 전제로 한다. 무슨 의미냐면 베이시스가 1일 경우에 10억에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베이시스가 0.1에서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면 만약에 제로 베이스 청산을 한다고 하면 물론 역베이시스까지 가져가서 폭을 늘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강세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제로 만기일까지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0억 기준으로 100만 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청산이 이루어져야 금융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금전적으로 은행에서 금리 운용을 했을 경우에 날 수 있는 수익도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보유해서 가버리면.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 잔고는 끊임없이 차익 거래가 빈번하게 들어왔다가 들어온 것이 청산되고 새로운 차익 거래 설정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롤오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 개념으로는 상당히 시간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베이시스가 0.1, 0.2 상태에서 혹은 0.3, 0.4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미 전월물, 즉 3월물에서 베이시스에서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롤오버 돼서 한 달을 만약에 이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현재 뭐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손실을 나는 지금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시스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들어온 것은 단기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베이시스 폭이 크다면 안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혹은 짧게 들어왔더라도 반드시 청산기계를 중간중간에 주면서 베이시스를 좁혔다 넓혔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여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만큼에 지금 왔다. 그러면 운용자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초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초조감. 이랬을 때 우리가 선물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선물 투기 거래자, 즉 우리가 선물 거래를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했죠. 즉 차익 거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물을 많이 사면서 해지 목적으로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차익 거래자가 존재하고 선물 자체만 거래하는 사람을 우리는 투기 거래자라고 부르는데, 이 투기 거래자들 입장에서 매도의 찬스와 매수의 찬스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는데, 지금 투기 거래자 입장에서 지난주를 가만히 보면 매수 차익 거래자는 잔고가 1조 2천억에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에 대한 보유 필요가 나타나고 보유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데 공격적으로 함부로 매도를 할 수는 없죠. 왜 매도 포지션을 함부로 취할 수 없느냐 하면, 함부로 매도를 하려고 덤볐을 때 차익 거래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차익 거래 운용자 입장에서는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내가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대단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비차익 거래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펀드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종목을 사들이는 거죠. 즉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기관에서 주식을 지금 사들입니다. 고유 계정으로 사든 고객 계정으로 사든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데, 내가 종목을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것을 용인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현물로 끌어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선물 투자자들 중에 시장의 추가 상승으로 마음을 돌려가지고 선물 매수에 나서버린다면 공격적인 매도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점을 계속 진입 시점을 탐색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이격을 보일 경우에 선물의 투기 거래자들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매도 포지션은 나오느냐의 문제였을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냥 추세는 간단합니다. 비차익 거래 유입의 강도가 약해지는 시점이 되겠죠. 비차익 거래 시세의 강도가, 체결 강도가 약해지는 시점을 만약 고른다면, 즉 기관이,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못하게 계속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삽니다. 시장이 조정받으려고 그러면 사버리고, 조정받으려고 그러면 사버리니까 선물 거래자들도 더 가나보다 자꾸 매수하니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산 기회가 없는데, 이 사람이 돈이 조폐공사는 아니니까 언젠가는 떨어질 것인데 이게 언제 떨어지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차익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비차익 거래가 감소하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시장의 지지력이 감소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들은 일단 현물에서 매도 내지는 보합 구도로 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미수가 1조가 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을 버팅길 수 있는 힘은 이 비차익 거래자들밖에 없는데, 이 차익 거래자가 1조 2천억에서 차익 거래를 더 유입시킬 수는 없고 보유 시간에 대한 손실은 커지니까 우리는 계속 현재 비차익 거래 물량이,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 언제 감소하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이 지난 주말과 현재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차익 거래 유입이 상당폭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비차익 거래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무려 1,5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지지의 한계를 일부 느꼈다는 거죠. 단기로든 중기로든. 그러면 선물 매도들은 아주 공격적인 매도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의 아침이, 오늘 장을 살펴보더라도 아침에 잠시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는데, 이때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비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지금 공격해버리면 무너진다. 기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 차익 거래 청산을 해야 되는데, 차익 거래자 입장에서는, 기관의 차익 거래자 입장에서는 선물이 무너지는 것을 반길 것이다. 청산 기회를 계속 시간 비용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청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반가운 일이 있나 하고 기다릴 것이고, 비차익 거래 운용자 입장에서는 에라, 이제는 조정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하고
이게 지금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걸로 버티는 것도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인 선물 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물이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급나가면서 시장의 장중에 마이너스 0.2포인트까지 했던 역배의 시세를 보이면서 장이 마감했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상대로 일단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이후에도 똑같은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설정되었던 즉 적은 범위에서 설정되었던 것들은 청산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설정되었던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청산이 되었는지를 보면 의외로 이 차익거래 잔고가 청산이 많이 안 되었다. 즉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 청산할 줄 알았는데, 이 잔고 청산 중에 사실 1,900억 정도가 1조 2천억 중에서 1,900억 정도만 청산이 이루어지고, 이 비차익에서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매도가 더 오히려 들어왔다. 즉 현물을 직접적으로 기관에서 매도를 해버렸고, 차익거래 잔고 청산이 생각보다 오히려 미미했다. 우리가 최대 한 4천억 정도가 청산해본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 청산이 너무 크면 여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청산을 한꺼번에 못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여기서마저도 지금 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은 왜 이런가?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정도 역베이시스로는 차익거래에서 수익을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보유기간이 좀 길어져 버렸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일부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LG전자가 매매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매매 중단되기 전에 바스켓에 LG전자를 편입한 펀드들은 이 LG전자가 다시 상장될 때까지는 청산하지 못한다. 이런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차익거래 잔고를 지금 청산해가지고는 남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좀 더 심각한 백오데이션을 만들어야 일어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이 만약에 이 차익거래 잔고가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베이시스, 더 심각한 베이시스가 만약에 발생을 해야만 청산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하락폭은 상당히 청산에 의해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관의 생각이 어떠한 것일 수는 알 수 없으나, 이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6천억 수준까지 내려와야 일단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은 일단 한번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현재 추정컨대 다음에 이게 강의를 계속 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차익거래 잔고 안에서 옵션과 연계된 것이 약 한 3천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옵션과 연계되어서 청산된 것이 만약에 이 차익거래 2천억 중에 만약에 한 500억이라도 된다면, 실제로 선물 연계해서 차익 청산된 것은 약 1,500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장의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투자 여러분들은 주말이 되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차익 거래의 어떤 정감의 어떤 곡선이 모멘텀을 형성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면, 이번에는 의외로 베이시스가 청산되면서 비차익으로 지수를 받쳐서 올라가는 선순환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비차익이 무너지면서 선물 매수자들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더 베이시스는 나빠지면서 차익거래 잔고가 청산되는 악순환의 고리, 즉 비시어스 사이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의 증감 여부를 지금 이번 주말까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은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선물 강의 시간에 빠지고 넘어갔던 게 있죠. 하나는 뭐냐면 선물의 거래량, 그 다음에 선물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현물은 사겠다는 사람만 있어도 기세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선물은 반드시 매도자와 선물은
매도자와 선물 옵션은 매수자가 1대1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종이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대1로 반드시 대응하게 되어 있고 한 계약에 매도가 있어야 한 계약에 매수가 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자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죠. 향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래자. 두 번째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되 만약의 경우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해적. 세 번째, 하락이든 상승이든 상관없이 베이시스만 생기면 나는 수익을 내겠다는 차익 거래자. 이러한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매수 측도 매도 측도 반드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선물이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체결이 되면 여기서는 거래량 1이 되겠죠. 매수와 매도가 되면. 그런데 미결제 약정은 뭐냐면 매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매도를 하고 매도의 포지션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매수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수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과 매도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은 항상 같게 돼 있죠, 숫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 포지션을 어떤 사람이 시장을 좋게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만약에 100명이 계속 매수를 한다면 이 매수 포지션이 뭐 10계약, 뭐 20계약, 30계약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의 숫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현재 매수 쪽에 선물을 사가지고 있는 숫자, 이것이 바로 미결제약정이고 매도가 마찬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미결제약정은 매수 측과 매도 측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 긴장 과정 속에서도 주도하는 쪽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항상 1대1 대립하고 있으면 주가는 항상 그대로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물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식을 산다면 계속 매수 주문을 넣는 매수 주문의 강도가 커지겠죠. 그것처럼 선물에 매수 주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매수 주문이. 그러면 선물에서 매도 주문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매도라는 것은 시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꽝꽝 1대1로 대립한다는 게 아니라 이때의 개념은 뭐냐면 매수 여력의 정대, 즉 매수 대기 세력의 증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이렇게 증가되면서 미결제약정이 계속 증가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매수한 사람이 점점 매수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고 여기서 매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이 이익을 손실을 하려는 매도로 계속 내놓을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서 현물에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해지로 여기서는 그냥 매도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베이시스가 선물의 상승 속도보다 현물 상승 속도가 더 빨라서 베이시스가 좁아지니까 혹은 이 베이시스가 좁아지니까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팔고 또 선물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물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너무 괴리를 벌릴 때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선물을 만약에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즉 베이시스가 나빠졌을 때 이러한 어떤 차익 거래들의 매도도 쏟아질 수 있고 그래서 매도 측은 다양한 견해가 생길 수 있지만 상승 쪽에서는 매수 세력의 여가가 계속 여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락에 있어서도 선물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결제약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결제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 포지션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죠. 매도 포지션이. 그럼 여기서 똑같이 매수 포지션은 그럼 똑같이 존재할 텐데 1대1로 존재할 텐데 어떻게 미결제약정이 증가되면서 시장은 계속 하락하는가 시장을 멈춰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즉 매도에 대한 여력이 확충되고 있고 매수는 매도를 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현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혹시나 시장의 반등을 대비한 해지로 시장 반등에 대한 해지로 선물을 일부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옵션 포지션에서 똑같은 매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하고 만약에 반등할 때를 대비해서 해지용으로 또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이제는 또
만약에 비록 떨어지고는 있지만 매수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진짜 투기 거래자들의 매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은 어떠한 쪽이든 반드시 선물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추세의 강화는 이 미결제약증의 증가와 비례한다. 즉 선물이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미결제약증이 계속 늘어주는 것은 매수를 하겠다는 매수 포지션의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미결제약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물하고 틀리게. 그렇다면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미결제약증이,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미결제약증이 감소하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즉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계속 선물 매수해서 끌어올렸는데,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만하면 됐다, 이쯤에서 이익을 실현하자 해서 샀던 것을 이제 도로 전매도를 한다. 즉 갔던 것을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매도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가던 이 사람들도 이제는 아이고 지쳤다, 포기하자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양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던 것을 일거에 서로가 청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에서 지수는 상승을 하더라도 미결제약증이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의 확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같고, 이것은 곧 추세의 반전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조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조정일 때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올라갔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조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올라갈 때는 미결제약증이 증가했다가 떨어질 때 미결제약증이 감소하고, 다시 상승할 때 미결제약증이 증가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여야 됩니다. 즉 미결제약증이 지수 상승 중에 미결제약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받을 때 미결제약증이 감소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물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즉 이 말은 조정받을 때 미결제약증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의 강화를 의미하죠. 선물의 개념은 상승할 때 미결제약증이 증가하고, 하락 추세에도 미결제약증이 증가하고, 상승 하락이 할 것 없이 한 개의 추세는 미결제약증이 증가한다. 그러면 미결제약증이 증가했다가 조정은 받는데 미결제약증이 감소한다는 것은 확신 매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그냥 이익 실현을 하자는 사람과, 그래 들어갈 거야 라면서 또 새로 신규 매수하는 사람이 맞부딪히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가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이 미결제약증이 감소되고 어떤 폭풍의 눈처럼 조용하게 다가가는 시점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보다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만약에 선물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선물시장까지. 그런데 미결제약증이 월화수목금토 미결제약증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음 주부터 추세적으로 시장은 계속 조정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선물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미결제약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확신 매도가 아니다. 이것은 어떤 여러가지 기관들의 사바사바하는 여러가지 생각들, 혹은 선물의 어떤 선도 세력들, 그 다음에 어떤 메이저 세력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전략적 조정 국면이다. 전략적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으로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선물의 거래량이라는 것을 본다면, 선물은 거래량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으로 대단히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은 현물과 달리 매수와 매도의 균형점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의 거래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선물에 있어서 굉장히 거래량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결제 약정만큼이나 중요한 건데, 선물 거래량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는 브로우 오프,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 브로우 오프 볼륨, 브레이크 아웃 볼륨, 이 두 가지의 그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물 거래에 있어서 만약에 선물 거래가 미결제 약정의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선물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지션을 계속 취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물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똑같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선물이 하락으로 갔을 때 선물의 거래량이 계속 상승으로 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에 선물 거래량에 대해서, 사실 선물 시장의 거래량 분석 내지는 현물 시장의 거래량 분석은 거의 한 3시간에서 5시간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이야기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외로 상당히 많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이번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일단 하나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말 안에 지금 현재 선물 거래량이 월요일인데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오다가 지난 목금 이번 월요일까지 이렇게 선물 지수가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량을 보면 이미 이 앞에서 상승을 했다가 선물 거래량이 먼저 선행해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단 선물 거래량이 고점을 돌파하는 브로우오프가 나타나는데 시장이 반전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그 선물의 거래에 어떤 선물 거래에 대한 어떤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제가 꼭지를 넘겨서 다음에 선물 전략 기준으로 실매매를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투자자 여러분이 이번 4월 11일 옵션 만기일을 맞이해서 대응해야 될 것은 이번 주말에 정부 차트를 가지고 선물시장의 거래량을 한번 분석하고 선물시장 시황지를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다음 시장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미결제 약정이 시장이 만약에 주중에 조정받고 주말에 되돌린다면 증가해야 되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았다면 미결제 약정은 절대적으로 증가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걸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선물 거래량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수가 조정받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잘라서 간단하게 1, 2분간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4월 11일 옵션 만기일에서는 옵션 연계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량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성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송구스럽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 선물이라는 것은 풋 옵션을 매수하고 콜 옵션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든지, 콜 옵션을 매수하고 풋 옵션을 매도하면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물을 사고 팔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니까 옵션을 이렇게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이것은 선물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데, 이러한 전략을 취하면서 현물을 연계해서 만약에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를 하면서 현물을 매도한다든지, 반대로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를 하면서 현물을 이게 매도한다든지 현물을 매수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옵션 합성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번에 옵션 만기일에는 약 한 2천억에서 3천억 수준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의외로 1조에 지금 해당하는 프로그램 잔고가 이번에 이후에 벌어진 것은 선물 연계가 아니라 옵션 연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지난번처럼 만기일날 급등하는 현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만기일 하루 전에 시장을 피하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